자,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조리라는 낱말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까미는 가끔 부조리를 하나의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념은 까미식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평미래라는 뜻입니다. 평평하게, 미는 방망이라는 뜻입니다. 평평하게 만드는 것, 염이라는 것은 생각사와 달리 생각염이지만 이 염은 현재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염이라고 합니다. 개념이라는 것은 들쭉날쭉하지 않고 평평하게 우리들의 생각을 모아 잡은 것이란 뜻입니다. 이 생각을 보통 하나로 모아 쥐기 위해서는 낱말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그림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상징물로 싸잡을 수도 있습니다. 컨셉 또는 개념 또는 제식으로 모두 잡이라는 것은 꼭 낱말로 표현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낱말이 가장 자유롭기 때문에 낱말로 우리는 개념을 표현합니다. 까미가 말하려고 하는 부조리의 개념은 죽음의 가능성과 영혼에 대한 갈구, 이 둘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삶의 무의미와 그 반대에 놓인 절대적 가치, 이 둘을 한데 아우르고자 하는 그 정열, 이것을 부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부조리라는 낱말로는 까미가 나타내려고 하는 그 개념을 싸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마 부조리란 낱말 자체가 번역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까미가 말하는 부조리 의식은 사람과 그의 삶 사이의 갈등 또는 분열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까미는 부조리를 일종의 갈등 또는 분열에 대한 의식이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서양 전통 철학자들은 진리를 항상 예 아니면 아니오라는 양자택일로 참, 거짓, 선, 악, 남, 여 이런 방식으로 둘로 가르는 생각의 방식을 주로 이런 생각 틀을 짜왔습니다. 이것을 선악 또는 참거짓 이원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까미에 의하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둘로 갈라 나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예니오라고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예와 아니오를 한데 아울러 가지고 있는 것, 따라서 예, 아니오로 나뉠 수 없는 삶의 진실을 담아내는 말이다. 우리 삶은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그래서 끊임없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한데 맞물려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과 미움, 선과 악,
이 둘은 서로 뒤섞이고 뒤범벅이 된 채로 끝까지 우리 삶이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이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거꾸로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기도 하는 뒤바뀜도 일어납니다. 삶은 이렇게 언제나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함께 맞물려 있습니다. 까미가 말하려는 부조리는 그런 의미에서는 논리성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까미는 부조리의 의미를 한마디로, 제가 아직 부조리란 낱말 자체를 설명을 안 드리고 일반적인 번역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데요. 이 부조리의 의미를 사람이 바로 그 부조리를 거부하는 데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조리라는 것은 사람이 그것에 동의하지 않을 때만 의미를 갖는다라고 봤습니다. 이것을 까미는 또 반항, 저항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사르트르에게서는 부정이었습니다. 자유의 핵심 개념이었습니다. 부조리라는 것은 사람에게는 하나의 부정적인 사태로서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서고자 하는 어떤 부정적인 대상이지만 우리 실제 삶에서는 어떤 긍정적인 범주에 의해서 해체되지도 또 대체될 수도 없는 그런 현 사실인 것입니다. 부조리는 바로 우리 삶 자체가 부조리하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까미는 이 부조리라는 사태는 사람뿐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세계로부터도 비롯돼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조리는 사람과 세계 이 둘 사이의 싸움입니다. 유일한 매듭이며 동시에 피할 수 없는 갈등이며 세계와 나의 정신 사이의 충돌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조리에 대한 의식을 갖는 순간 우리는 그 부조리한 사태에 대해서 반항하고 끊임없이 외적으로 긴장하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평생 도전의 길을 간다고 봤습니다. 이것이 까미가 말하는 삶의 의미입니다. 우리 삶이 부조리하기 때문에 그 부조리에 내 스스로를 내던지고 체념하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끝까지 인정하고 철저히 의식하는 가운데 결국 실패할지라도 부조리의 사태를 극복하고자 하는 이러한 도전, 니체가 말하는 운명에 대한 사랑, 이것이 바로 삶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까미는 철학을 포기하고 작가의 길로 들어선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는 고등학교 교사와 같은 안정된 직장이 보장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가가 되기 위해 그것을 버렸습니다. 까미는 사람의 궁극적 깨어남에 대해서,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궁극적 깨어남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술이라고 보았습니다. 철학은 예 아니오라는 둘 가름의 틀, 이원론에 갇혀 있는 셈입니다. 그것을 깨트리고 부조리 현상을 그 자체로 대면하고
그런 우리의 실존, 나가섬의 부조리의 대결을 벌일 수 있는 유일한 삶의 형태는 예술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르트르는 이 예술을 한마디로 견뎌내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술가는 우리 삶의 부조리를 끝까지 견뎌내는 그 활동을 작품으로 정립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예술 작품에는 언제나 갈등과 그에 대한 반항,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야 된다고 본 것입니다. 예술 작품은 진리에 대한 만족, 즐거움이 아니라 부조리에 대한 깨달음이자 항거입니다. 까미는 부조리의 예술 작품을 반항, 자유, 그리고 다양성의 충돌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부조리란 말을 그대로 써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부조리라는 낱말 때문에 까미가 말하려고 하는 바를 거의 알아들을 수 없을 겁니다. 까미는 데카르트와 파스칼의 영향을 크게 받은 작가입니다. 데카르트에 대해서는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있다 라는 그 한 낱말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까미도 데카르트의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까미는 그것을 나중에 다르게 정식화합니다. 나는 반항한다. 나는 맞서 싸운다. 나는 맞서 나간다. 그러므로 나는 있다. 이 두 표현의 근본적인 차이는 데카르트는 나의 있음의 확실성과 명증성을 내가 생각한다는 그 사실에서 찾은 반면, 까미는 맞서 나간다는, 살아나간다는, 저항한다는, 반항한다는, 또는 인간이 자기를 자유로운 생명체로 이해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에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이러한 준칙을 다음과 같이 짤막한 말로 시지프스 신화에서 요약했습니다. 따옴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을 갖고 살아야 한다. 사람은 이 세계에 있는 것만을 갖고 자신의 삶을 정비해야 한다. 그리고 확실치 않은 것은 그 어떤 것도 끼워 넣지 말아야 한다. 그에게 가장 확실한 것은 자신의 삶이 부조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까미의 대전제입니다. 삶은 부조리하다.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부조리라는 말로 까미의 사상을 이해하는 한 결국 뜬구름 속에 붕 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부조리라는 낱말을 우리말로 새롭게 뒤쳐옮기고 그 뒤쳐옮긴 것을 바탕으로 까미의 이방인을 그리고 시지프스 신화를 좀 새롭게 해석할 단초를 밑거름을 좀 만들고자 합니다. 부조리라는 이 낱말은 우리말로는 안일 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 조, 또 리리, 원리, 리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짧게 하겠습니다. 아니다라는 이 말은 나뉜다는 낱말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쪽 저쪽 옳고 그름 예와 아니오로 나뉘는 것, 다시 말하면 판단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니라는 것은 나뉜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예라는 것은 이어준다는 뜻입니다. 예는 그렇다란 뜻으로 누군가의 말이나 또는 그의 행동에 대해서 그것을 이어주는, 긍정하는 뜻입니다. 아니오는 나님을, 예는 이어짐, 즉 같음을 뜻합니다. 조라는 이 낱말은 가지란 뜻입니다. 아주 쉬운 뜻입니다. 나무에 가지가 있습니다.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뻗어나가서 수많은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이 나뉜 것들이 바로 조입니다. 원래는 몫이란 뜻입니다. 사람의 몸에는 이런 목들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머리와 몸을 이어주는 것도 목이고 손과 팔을 이어주는 것도 목입니다. 그렇게 저마다 갈려서 자기만의 것으로 나뉘는 부분을 몫이라고 부릅니다. 길에도 몫이 있습니다. 우리말에 몸에 있는 그 목과 저마다의 분량을 뜻하는 목, 기역, 시옷, 이 둘은 뜻이 같은 것입니다. 몫이라는 것은 누군가 마땅히 차지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겁니다. 자, 이 나누는 데는 자연 상태에서는 항상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갈피가 있습니다. 나뉘는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범주화 또는 분류화의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나님의 원리, 원칙, 그것이 바로 리입니다. 리라는 말은 본디 옥을 다듬는 기술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옥은 홍산 문명이나 흑피옥 문명에서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을 상징하는 상징물이었습니다. 보통 왕의 부장품으로 많이 출토가 되어 왔습니다. 옥을 다듬는 고도의 기술은 비의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국력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리가 옥을 다듬는 데만 쓰이지 않고 나라를 다스리거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술로도 더 확대되어 쓰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리는 무엇인가를 제대로 할 줄 아는 것을 뜻하게 됐습니다. 원리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제대로 해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에는 어떤 것을 올바로 또는 제대로 또는 속속들이 할 줄 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를 그 낱말의 뜻에서부터 풀이하고 나니까 부조리라는 이 낱말은 도대체 이해가 될 수 없는 낱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 학자들이 일본어 번역어로 택한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거의 넌센스입니다. 저는 우리말로 부조리를 앞뒤가 서로 들어맞지 않음이라고 새로 옮기고 있습니다. 앞뒤를 제대로 맞출 수 없는 경우 우린 것을 부조리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일과 뒷일이 서로 끊겨 있거나 잘 들어맞지 않을 때 우리는 부조리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생각에도 말에도 행동에도 앞뒤가 들어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말은 앞에 지난번에 한 것과 오늘 하는
것 사이에 앞뒤가 안 맞아. 이럴 때 부조리하다는 것입니다. 또 부조리는 어긋났다는 말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비뚤어졌다는 겁니다. 어긋났다는 것은 마치 방향이 잘못 맞춰져서 서로 어떤 것들이 만날 수 없게 된 상태를 뜻합니다. 그런 경우에 그것은 앞뒤가 어그러졌다는 것입니다. 어그러짐은 형태에 대해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의자나 책상 이런 것들은 어떤 짜개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 제대로 맞춰져 있을 때는 사개 맞춤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개 맞춤이 틀어진 것, 앞뒤가 틀어진 것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부조리라는 말은 어떤 현상이 자연스러운 인과관계로 꿰이지 못한 채 뒤죽박죽 흐트러지거나 또는 누군가 제멋대로 순서를 임의적으로 짜 깊게 한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럴 경우에 우리는 갈피를 잡을 수 없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 부조리라는 것은 우리말로 그대로 풀어낸다면 모든 것이 뒤섞인 채 흐트러져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사전을 찾아보면 부조리는 불합리를 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합이라는 이 낱말은 한자 낱말로 보자면 열린 것을 닫는 것입니다. 서랍의 경우 열려 있는 것을 닫는 것이죠. 입의 경우 열린 것을 닫는 것입니다. 합이라는 것은 한데 모은다는 뜻입니다. 두 손을 한데 모으는 것을 우리는 합장이라고 합니다. 합리는 리에 들어맞는다는 뜻입니다. 합리는 이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합리는 그러한 자신이 깨달은 이치에 들어맞지 않음을 뜻할 것입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또 부조리를 어이없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어이없음은 뜻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얼이 빠졌다. 얼굴에 그 얼이 쓰였습니다. 눈, 코, 입, 귀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바로 얼 빠진 상태입니다.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어이의 두 번째 뜻은 어버이란 뜻입니다. 그것은 근원이 없고 유래가 없고 어버이가 없고 우리말로는 찰 없음. 찰이라는 건 근원이란 뜻입니다. 근본이 없고 시원이 없는 이런 상태를 어이없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어쨌든 이리저리 뜯어봐도 부조리란 말로 까미의 부조리 사상을 그 개념을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버리고 원래 표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부조리는 업서디의 번역어입니다. 업서디의 업은 강세의 뜻이므로 버리겠습니다. 스루두스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온 말로 첫째는 무디다, 영어로는 널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굼뜨다, 활동력이 없다 라는 것입니다. 무디다, 굼뜨다, 활동력이 없다는 이것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로부터 이제 귀머거리라는 뜻이 나오게 됩니다. deaf. 귀가 있는데 귀가 무디거나 굼뜨고 활동하지 않는 상태,
귀 먹음 상태입니다. 들을 수 없는 상태. 이건 두 가지로 모두 나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남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또는 남의 말을 들어줄 줄을 모르는 사람. 한쪽은 귀가 먹은 것이고 다른 쪽은 귀가 막힌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뮤트라고 영어로 쓰이는 음소거도 있습니다. 아예 소리 자체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여러분이 사르트르의 그 유명한 벽이라는 소설을 떠올리셔도 되겠습니다. 벽은 말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아무 소리도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습니다. 대응하지 않는 그런 모든 것이 꽉 막힌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르트르가 특히 이 택한 업서드란 표현은 이렇게 무엇인가 꽉 막혀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소리일 수도 있고, 뜻일 수도 있고, 모양일 수도 있고, 또는 빛깔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르두스라는 낱말은 뭔가 예민하지 않음, 무딤, 또 감각을 잃어버린 상태를 뜻합니다. 귀도 안 들리고 말을 해도 그 말소리가 그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낱말 뜻 가지고 사르트르를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 수르두스의 맥락적 뜻을 좀 우리가 추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영어를 하나 조금 써야 되는데요. 하나는 out of tuning이라는 것입니다. 튜닝은 가락을 맞춘다는 뜻입니다. 한자로는 조율하다입니다. 우리말로는 다스름입니다. 다스름이라는 것은 저마다의 악기들이 저마다의 소리를 다 살려낼 수 있도록 전체적인 조화를 맞추는 것입니다. out of tuning이라는 것은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 있다는 뜻입니다. 가락이 맞지 않고 어긋나는 것, 한마디로 불협, 화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out of harmony with입니다.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는 하모니, 뭐뭐과의 조화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화에서 벗어난 것. 이때 주로 서양에서는 무엇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느냐 하면 reason입니다. 이성이죠. 합리 또는 제식 번역으로는 따지기입니다. 내가 따져본 바에 들어맞을 때 그거는 조화로운 것입니다. 내가 따져봐서 따져지지 않는 것들은 조화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키에르케고로 사르트를 거쳐오면서 우리의 삶은 그렇게 우리가 따져 놓은 대로, 따질 수 있는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히 보았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는 헤아릴 수 있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것들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다 극복하고 넘어서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것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까미가 이런 의미로 업서드를 썼을 거라고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헤아림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상태, 이것을 아마 산발한 상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당혹함, 당황스러움, 넋이 나간 것, 정신을 못 차리는 것,
이런 의미에서 영어로 좀 표현하자면 out of harmony는 dissonance입니다. 듣기 싫은 소리, 조화가 깨진 소리. 또는 수학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incongruity, 무리수입니다. 그 수가 정확히 들어맞지 않는 수. 자, 이제 우리는 가미의 좀 사태로 돌아와서 저는 이제 이 absurd를 좀 더 우리말답게 바꾸기 위해서 까미가 말하려고 하는 바의 핵심을 뽑아내려고 합니다. absurd에서 저는 두 가지를 뽑아내려고 합니다. 하나는 귀먹음입니다. 또는 귀막음도 될 수 있습니다. 귀의 무능력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르트르는 타인의 눈을, 다른 사람의 눈을 메두사의 눈이라고 불렀습니다. 메두사의 눈에 쪼이면, 비추이면 나는 그러그러한 놈으로 돌구침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타인은, 다른 사람은 오직 나를 그 눈길로만 보려 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귀를 막아서 차단하게 됩니다. 이방인에서 사람들은 메르스가 던지는 모든 말들을 외면합니다. 들을 수가 없고 들으려 하지 않고 그런 소리를 끊임없이 말하는 메르스를 끝내 죽이게 됩니다. 사람들은 메르스의 내면과 진실과 그의 진정한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사르트르에 빗대서 메두사의 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메두사의 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귀막힘의 상태는 우리말 부조리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absurd라는 이 말은 말의 앞뒤가 들어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넘어서 아예 누군가 말 자체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틀어막은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더 근원적인 것입니다. 심지어 귀를 막은 사람은 이제 두 번째로 등을 돌려버리고 맙니다. 등 돌림입니다. 등을 돌렸다는 것은 만일 그가 자기가 등 돌린 사람이 계속 말을 하거나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면 곧바로 적대시로 변화합니다. 이때 우리는 정당성의 논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내가 네 애빈데 이놈아, 감히 그런 짓을 해? 아버지의 이름으로, 도덕의 이름으로, 법의 이름으로, 친구의 이름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그를 처벌하고자 합니다. 처단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absurd의 태도를 취한다면 그것은 그의 실존, 그의 나가섬 전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를 꾸짖고 그의 입 다물리거나 등을 돌리면서 나무라는 방식으로 그를 추방하려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일상적으로는 왕따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계급적으로는 비정규직으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메로스를 absurd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그들 자신, 제가 이미 사람들 살이라고 표현했던 사람들의 삶에서 크게 어긋났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의 도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때 흔히 괘씸죄를
묻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 밖에 난 또는 귀 밖에 난 이런 사람을 딴 데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방인의 제 번역어였습니다. 사람들은 군중입니다. 무리지음을 통해서 그 무리지음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권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딴 데 사람을 이런 군중의 힘으로부터 발언한 권력을 가지고 그에게 분노를 표출하거나 그를 노골적으로 미워하거나 그를 집단적으로 고립시키려 합니다. 이때 그들은 철저히 익명의 그늘, 제 표현입니다. 익명의 그늘에 숨어서 움직입니다. 괘씸죄는 성문법이 아니라 불문법에 따른 것입니다. 이 죄를 지은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모든 때, 모든 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언제나 정당하고 떳떳하기 때문에 이런 비난을 자초한 사람은 모든 책임을 자신의 탓으로, 자신의 죄로 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까미가 말하려고 하는 바는 바로 이러한 사태인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얼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얼이라는 말에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홍길동전에도 나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신분, 그것이 바로 서얼이었습니다. 근데 서얼은 서자와 얼자가 합쳐진 것입니다. 서자는 본 부인에게서 나지 않은 첩에서 낳은 아들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첩 가운데 몸종으로부터 낳은 아이를 얼자라고 따로 불렀습니다. 조선시대의 며느리는 3년 동안 귀 먹고 입이 다물리고 눈이 가린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그러한 얼자나 며느리가 자신의 분수를 깨닫지 못한 채 마치 자기가 적자인 것처럼 또는 남성과 동등한 것처럼 행세하려 한다면 사람들은 그에게 본때를 보이려 할 것이었습니다. 업서드에는 괘씸죄, 본때 보이기와 같은 아주 강력한 응징 체계가 깔려 있습니다. 까미나 사르트르, 하이데거 등은 그 당시를 대표하는 지식인들이었습니다. 나폴레옹 이후 유럽에서는 군중사회가 출현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민주주의의 원리를 추앙했습니다. 추종했습니다. 데모스, 민중은 어떤 집단인가? 너도 한 표, 나도 한 표. 정치적 평등을 추구하면서 결국 나폴레옹에게, 히틀러에게 모든 권력을 이양하고 결국 독재의 출현을 가능케 하면서 그 독재자를 우상 숭배하는 새로운 제국주의를 만들어냈습니다. 민주주의의 초기 형태는 모두 독재주의였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당시 지식인들은 이런 대중사회의 출현을 두려워했습니다. 대중은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토론할 수도 없습니다. 대중의 특징은 이미 저들만의 답을 결정해 놨다는 것입니다. 한 지식인이 아무리 시대의 위험을 경고하고 또 올바른 정책을 외치더라도 그들은 그의 외침을 절대 들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은 이미 그들에게는 딴 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딴 나라 사람인 것입니다. 딴 데 사람은 자신이 더불어 살아가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딴 데 사람을 적대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눈, 코, 입, 마음을 틀어막습니다. 이때 사람들을 추동하는 것은 맹목과 충동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자, 이제 제 옮긴 말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업서드는 우리말로는 크게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일단 몇 가지는 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야 하는 요소를 좀 열거를 해보겠습니다. 어긋맞는다. 그러니까 불합리처럼 맞지 않는 게 아니고 맞는다는 사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올바로 맞지 않고 맞아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귀 먹었다. 심지어 꽉 틀어막혔다. 그래서 야, 내가 너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아프잖아. 아무리 외쳐도 어긋맞아서 그 어긋맞음에 의한 고통을 아무리 호소해도 귀 막고 꽉 틀어막혀서 그 현실이 바뀌지 않을 때, 이것이 바로 업서드라는 것입니다. 그 업서드에는 부조리의 뜻이 없는 건 아니지만 빼도 박도 못한 상황, 예를 들어서 자신의 현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 내가 실패했거나 또는 내가 성공했다는 실제로 일어난 일, 그러한 상황이 그 안에 아로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죽고 싶지 않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나서 그러한 상황에 붙박혀 있습니다. 죽고 싶지 않은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안에 빼도 박도 못한 채 사로잡혀 있는 것, 이것이 업서드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그러한 상황, 거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부조리한 상황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러한 상황이 초래된 것이 모두 자신의 탓으로, 자신의 죄로, 자신의 책임으로 떠맡고 살아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업서드가 말해주는 바입니다. 부조리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긋맞음은 사람의 삶을 적나라하게 담아낸 표현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 결혼을 잘못했다면 그는 그 결혼을 물릴 수 없이 참고 살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부당한 시집살이를 겪어야만 한다면 여러분은 그 남자와 결혼을 취소하는 순간 벗어날 수 있지만 결혼을 이어가는 동안은
그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끝까지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먹은 상황,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 그것은 이미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참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혼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결단만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선택했다면 참는 것이 유일한 답인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아마 여러분 생활의 한 부품처럼,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에 맞물려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이것이 야스퍼스가 말하는 한계의 상황과 그 맥이 같은 것입니다. 나와 내 죽음의 관계는 내가 죽음을 바라기는커녕 그것으로부터 달아나려 하는 한 서로 어긋물린 관계입니다. 까미의 실존주의는 이러한 어긋물림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물리칠 수도 없고 떼어낼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그 지긋지긋한 어긋물림의 관계를 끝까지 떠맡아 견뎌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 일상적인 표현으로 바꿔 말한다면 사람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수많은 고정관념 속에 살아갑니다. 나도 그런 관념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도 그러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굳어진 틀입니다. 이 고정관념의 틀은 우리에겐 가끔 자유롭게 느껴지고 때론 형틀로 작동합니다. 만약 누군가 사람들 틀에 맞지 않거나 거기에 맞물려 돌아가지 않으려 한다면 그는 하나의 톱니바퀴로서 이가 뽑히거나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어 버릴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조리를 우리가 버리자 새로운 사태가 드러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미의 생각마루 근본 사상은 부조리라는 낱말로는 절대 제대로 설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까미의 이 부조리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걸 좀 더 서양 철학사에서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 작가의 사상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가 담아내고자 하는 모든 생각의 갈래를, 그 유래를 하나하나 되짚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미의 근본 관심사는 분명 삶 속에 자리한 근본 모순들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순들을 드러낸 뒤, 밝힌 뒤, 그 뒤에 해야 할 일은, 그러면 우리가 자신의 삶에서 그러한 모순적인 상황을 어떻게 견뎌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해야 되는 것이죠. 칸트는 이 세계에 대한 근본적인 기술은 언제나 네 가지의 안티노미로 귀착된다고 봤습니다. 세 가지의 안티노미로 귀축된다고 봤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세계는 끝이 있다. 반대로 이 세계는 끝이
없다. 이 두 개의 명제, 저는 제 말로는 안침말입니다. 이 두 명제는 안티노미 관계에 있습니다. 노모스라는 것은 법이란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이율배반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일본 학자들이 번역한 것입니다. 아주 쉬운 말을 이렇게 어렵게 번역을 했습니다. 노모스는 법률, 법입니다. 안티라는 것은 맞선다는 뜻입니다. 대응하거나 대항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명제가, 두 개의 안침말이 서로 맞서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의 맞섬은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이기는 방식으로 맞서는 것이 아닙니다. 씨름과 같은 것입니다. 서로 맞짱 맴돌이입니다. 우리가 이 세계에는 끝이 있다 라는 걸 택하면 동시에 우리는 이 세계는 끝이 없다도 짝으로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두 가운데 어떤 것을 옳다고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안티노미, 제 번역으로는 맞법입니다. 맞수처럼 맞법, 두 개의 법이 맞서고 맞짝으로 맴도는 그러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연과학은 다중우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태양계는 은하라고 하는, 우리 은하수라고 하는 은하성단에 속해 있는 작은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관측 가능한 우리의 코스모스, 우주는 실제로는 무한하다고 여겨질만 합니다. 하지만 다중우주론에 의하면 우리의 우주도 유한하고 그 유한한 우리 우주 바깥에는 또 다른 우주가 있고 그런 우주들 바깥에는 또 다른 우주들이 있어서 우린 결국 이 우주의 크기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호킹이 증명했던 빅뱅 이론도 우리 은하에서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우리 우주에서만 빅뱅 이론이 적용됩니다. 다른 우주는 알 수가 없고 블랙홀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우린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뱅 이전은 어떤 상태였고 또 빅뱅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전혀 예감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슈퍼스트링이라는 촉근 이론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것은 블랙홀까지 포함한 우주의 탄생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가설적 이론입니다. 우리 이제 새로운 우주의 신비를 밝히는 새로운 이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도 결국 칸트가 말한 이 세계가 끝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결정할 수 없습니다. 아마 어쩌면 영원히 결정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카미의 경우는 이것을 삶에 적용을 했습니다. 제가 오른팔, 왼팔이라고 명명했던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카미의 경우는 실존, 이 나가섬의 두 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까미의 경우 안티노미는 이 맞법은 나가섬의 두 팔이 나란히 뻗쳐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나가섬의 한 판, 오른팔은 나의 가능성과 미래로 나 자신을 펼쳐 던지는 팔이고 왼팔은
느낌,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나의 과거와 현재로 늘어져 있는, 뻗쳐 있는 팔입니다. 가미는 이러한 나가섬의 두 팔을 언제나 동시에 펼치고 그 안에서 그 한계를 넘어서고 또 그 모순들에 대해서 끝까지 저항하고 반항하고 항거하는 것이 삶의 의미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반항의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방인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시지프스 한 대목을 소개하겠습니다. 따옴입니다. 갑자기 무대 장치들이 무너져 내린다. 새벽에 일어나서 전차를 타고 출근하고 등등등 항상 똑같은 리듬이다. 이것은 아주 오랫동안 편안한 길이다. 그러나 어느 날 왜? 라는 질문이 고개를 쳐든다. 그러면 놀라움이 섞인 이 권태와 더불어 모든 것이 시작된다. 강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작된다.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 다음을 마칩니다. 나에게 편안한 세계는 아무 문제가 없는 세계입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왜? 라고 묻게 되는 그 순간은 그 세계가 갑자기 나 자신에게서 빠져나가 세계가 그 자체로 우뚝 서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우리는 세계가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자신이 원하는 바와 전혀 어긋나서 엉뚱하게 또는 거꾸로 돌아가는 세계를 마주하면서 우리는 바로 삶의 진실에 대해서 비로소 물음을 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까미는 행복을 쫓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삶의 진실, 어긋 물려 있다는 이러한 진실, 이 사실은 망각될 수밖에 없다고 봤습니다. 행복한 자는 망각한 자입니다. 삶에 속한 그 어떤 것도 그 자체로 주어질 수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순수한 행복은 이 세계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불행에 손을 담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깨끗함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이미 더럽혀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 이러한 진실, 이러한 어근 물림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가 자신의 나가섬, 실존을 통해서 그 자신에게 다다르려 할 때 세계가 저 홀로 우뚝 선 채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나 자신은 그러한 그 자체로 있는 세계를 저항하면서 나의 본디 모습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체념하지 않고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때에만 그 진실이 드러난다고 봤습니다. 사르트의 까미의 유명한 말은 아마 이 말도 아주 유명한 말일 것입니다.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의 일기장에 적힌 것입니다. 1942년 일기장입니다. 삶은 아무 뜻이 없다. 일반적 번역으로 인생은 무의미하다입니다.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살아야 한다. 이 말도 여러분이 곱새겨 볼 만한 말입니다. 뜻이 없는 삶을 왜 나는 살아야만 될까요? 부조리는 이제 제 식으로 어긋 맞물려 있음. 이 어긋 맞물림에는 물린다, 어긋 물린다는 것 외에 강제로, 억지로 물려 있다는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긋 맞물린 이 어짝들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어긋남 때문에 불일치로 말미암아서 끊임없이 찢겨나가는 악괴, 아픔과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중에 하나를 버리면 될 텐데, 사람은 그 어짝 가운데 어느 하나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까미는 단일성에 대한 욕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둘을 하나로 한데 서로 조화롭게 다물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메르스의 경우는 사람들이 그를 딴 데 사람으로 바라본다는 데서 큰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등의 가시였습니다. 예수는 그 당시 주류 군중들에게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니체는 신은 죽었는가라는 물음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신은 죽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이 세계에는 의미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그렇게 중요한 말이 아닙니다. 그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신은 죽었는가? 라는 물음을 물었을 때 그것은 실제로 신에 관한 물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관한 물음이었습니다. 신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것이 나 자신의 있음에 대해서, 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떤 뜻이 있는지를 물었다는 것입니다. 니체에게는 이 세계는 이 세계 바깥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의미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계의 바깥을 상징하는 신은 없었던 셈입니다. 우리가 니체를 오해하는 바람에 그의 메타포, 그의 은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 간단히 드리고 오늘 이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나는 반항한다. 그러므로 나는 있다. 이 한마디 말 속에 까미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반항할 때 우리는 반항하고자 하는 그 대상을 뚫어지게 바라보게 됩니다. 이 말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해해 볼 만한 것이 삶이란 어근 물림을 살게 내버려 두는 것이다.
것입니다. 삶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까미는 시지프스 신화에서 행복을 자기식으로 완전히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자기의 이러한 어긋물린 삶의 상황을 알아채는 사람만이 행복하다. 시지프스가 행복한 이유는 그가 다시 밑으로 굴러 내려가 버린 돌을 향해 그것을 다시 위로 굴러 올리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대목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굴러 떨어진 돌을 향해 내려가면서 분명 자신이 왜 내려가야 하는지를 아주 명확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명확한 통찰, 그것이 바로 자신의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지프스는 그걸 고통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행복으로 봤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그가 삶에 있는 그대의 모습, 진실을 꿰뚫어 본다는 데 있습니다. 까미는 작가로서 당시에 이런 삶들을 자신의 관점에서가 아니고 문명사적인 관점, 유럽의 관점에서 기술했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한때는 사르트르의 그런 태도가 이해가 잘 안 됐었습니다. 제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 그땐 제가 코스모폴리탄이란 말에 상당히 방점을 찍고 해설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제 강의는 좀 달라졌습니다. 심지어 저는 까미가 추구했던 것은 어근물림의 윤리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는 장애인의 교통권을 달라고 외치다가 결국 자살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많은 고통을 줬습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났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우리는 고통을 받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죠. 근데 진짜 고통은 그가 내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 딴 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완전히 어긋물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리 외치고 데모를 해도 누구도 듣지 않는 그런 꽉 막힌 상황 속에서 그는 스스로의 삶의 의미를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근물림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윤리적 태도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일까? 선과 악이 맞물려 있고 좋음과 나쁨이 맞물려 있고 성공, 실패, 이쪽 저쪽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떨어지지 않은 채 한데 다 물려 있을 때 우리는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윤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일까? 이것이 제 큰 고민거리가 됐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일단 그 까미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